네, 4월 3일 오늘 볼 내용은 이제 어제 우리가 java.io라는 패키지를 봤었는데 이제 거기서 파일을 저장하거나 아니면은 저장되어 있는 파일의 내용을 읽어오는 기능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프로그램이 있을 때 이 프로그램 안에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겠죠. 그 변수가 저장하고 어떤 특정 변수가 저장하고 있는 내용을 외부에 있는 파일 형태로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가장 만만한 파일은 확장자가 txt인 파일입니다. txt가 보통 이제 텍스트 파일이라고 하죠. 윈도우에 있는 메모장 프로그램으로 열 수 있는 가장 원시적인 파일인데 그 모든 운영체제가 다루는 파일 종류 중에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 텍스트 형식이에요. 자, 일단은 메인 메서드 안에서 저장할 파일의 위치를 지정을 해줘요. test.txt라는 이름의 파일을 준비할 건데 현재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이에요. 자, 현재 폴더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나면은 이제 이 프로젝트 폴더 바로 밑이 현재 폴더가 되는 거죠. 거기에 문자열 변수의 내용을 저장을 할 겁니다. 저장할 문자열을 간단하게 하나 준비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문자열이 파일 형태로 내보내줘야 되는 건데 컴퓨터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바이너리 형식으로 만든다 그랬죠. 이 바이너리라는 거는 이진수 모음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할 때 그 이진수 몇 개를 한 글자로 처리하는가에 대한 규칙. 이진수 몇 개를 한 글자로 취급하는가. 이 규칙을 인코딩 내지는 캐릭터 셋이라고 부릅니다. 종류가 한국어를 처리할 수 있는 EUC KR이 있고요. 뭐 일본어를 처리할 수 있는 EUC JP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 번에 다국어를 처리할 수 있는 UTF-8이라는 방식도 있다 그랬죠. 이거 수업 초반부에 다 한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진수를 몇 개씩 묶어서 글자로 한 글자로 해석하는가에 대한 방식에 따라서 문자열 처리 방식이 달라지는데 이 메모장 파일에다가 변수를 저장할 때는 바이너리로 바꿔줘야 돼요. 그냥은 당연히 기록이 안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진수로 바꿀 때 어떤 방식으로 바꿀지를 정해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문자열 변수 .getByte라고 호출하면은 이 과정에서 파라미터로 인코딩 방식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진수로 변경된 결과가 리턴이 되는데 이진수 모음이라고 하면 11, 00, 10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숫자가 지금 여러 개가 묶여 있어요. 자바에서 정수를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 타입은 바이트, 쇼트, 인트, 롱이었죠. 이 중에 0하고 1로밖에 없는 거야. 세상에 숫자가 두 개밖에 없어. 0에서 1을 표현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데이터 타입은 뭘까요? 바이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 표현 가능한 거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표현 범위가 점점 커져요. 근데 지금 저장하려고 하는 건 고작 해야 0 아니면 1이야. 그러니까
메모리 크기를 굳이 크게 소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바이트만 사용해도 0하고 1을 표현하기엔 충분하잖아요. 바이트 값들이 여러 개가 묶여 있어요. 그러면 얘는 바이트로 0이나 1을 표현하되 여러 개가 묶여 있으니까 배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데이터건 간에 바이너리 형태로 바꾸면 바이트 타입의 배열로 바뀌어요. 자, 트라이 캐치 얘기는 이따가 직접 코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이 버퍼라고 하는 거에 문자열이 이진수로 바뀌어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바에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얘를 상속받는 클래스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파일 아웃풋 스트림, 두 번째는 바이트 어레이 아웃풋 스트림이에요. 바이너리로 변환된 거를 아웃풋 할 때, 내보내기 할 때 쓰는 기능들을 갖는 클래스인데,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사용하면은 실제로 바이너리의 내용이 파일로 저장되는 거고요. 바이트 어레이 아웃풋 스트림은 통신에서 사용해요. 그러니까 바이너리로 바뀐 거를 예를 쓰면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어제도 되게 강조했던 부분인데, 같은 인터페이스에서 파생되는 자식 클래스들이에요. 그러면 선언을 부모로 하고 할당을 자식으로 하면 파일 아웃풋 스트림과 바이트 어레이 아웃풋 스트림 전부 아웃풋 스트림 타입으로 업캐스팅 가능하죠. 그러면 이 두 클래스에서 만들어진 객체는 쓸 수 있는 메서드가 똑같게 통일되죠. 이거 어제도 되게 강조한 거고, 객체 지향 특성 얘기할 때도 거의 지난주 내내 강조한 내용이에요. 자식 클래스로 할당하면서 선언을 붕으로 해버리면 클래스가 서로 달라도 객체의 사용법이 똑같게 통일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은 파일 저장하는 로직이랑 네트워크 통신하는 로직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사용하는 메소드가. 자, 그래서 이제 부모 타입인 아웃풋 스트림으로 상속을 받고요. 자식 클래스의 파일 아웃풋 스트림으로 할당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아까 파일 패스 test.txt라고 하는 파일 경로를 지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장할 파일 이름을 명시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객체가 만들어지면은 os.write라는 메서드로 저장할 내용 지정해주면 돼요. 이게 아까 만든 바이너리죠. 그럼 저장이 됩니다. 만약에 에러가 나면 미리 준비된 캐치를 띄겠죠. 이렇게 하면은 내용이 저장이 되는데, 이 스트림 계열 객체들은 다 쓰고 나면 마지막에 무조건 클로즈를 해줘야 돼요. 이 클로즈를 안 해주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여러분들 윈도우 쓰다가 파일 수정하거나 삭제하려고 할 때 다른 프로그램이 사용 중이므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경험한 적 많으시죠? 그게 다른 프로그램의 파일을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 놓고 클로즈를 안 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클로즈를 안 해주면은 이 test.txt라는 파일이 삭제하거나 뭐 그렇게 다른 프로그램이 접근을 못하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정확하게는 현재 이 파일을 핸들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다른 프로그램이 접근을 못해요. 그러니까 스트림 계열은 다 쓴 다음에 마지막 클로즈 처리가 필수입니다. 자, 지금 보여드린 세 줄, 객체 만들고 라이트하고 클로즈하고, 요거 세 줄이 결국은 핵심이거든요. 근데
사족이 되게 많이 붙었죠. 트라이 캐치가. 이제부터 이거 작성 과정을 직접 보여드릴 거예요. 저번에 제가 되게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트라이 캐치는 절대 직접 코딩하는 게 아니에요. 자, 파일 테스트.java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작성 과정을 한번 보세요. 스트링 타입의 파일 패스는 현재 폴더 안에 test.txt. 스트링 타입의 컨텐트는 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장할 내용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 단계는 이 문자열을 바이트로 바꿔야 된다 그랬죠. 스트림으로, 바이너리로요. 바이트 배열에 버퍼라고 선언을 한 다음에 content.get bytes라고 하면서 인코딩 타입을 지정을 해줘요. 자, 이렇게 하면 빨간 줄 가요, 여기. 이게 왜 빨간 줄이 가냐면은 한번 컨트롤 좀 눌러볼게요. 자, 트라이 캐치 추가하래요. 그럼 추가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얘가 어떤 상황을 대비하는 건지가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걸로 이제 어떤 상황을 대비하겠구나라는 걸 유추를 하는 거예요. unsupported, 지원하지 않는 인코딩에 대한 경우야. 그러니까 여기 들어간 게 지원하지 않는 값일까봐. 쉽게 말하면 여기 오타 날까봐 방지하는 거예요. 이거 특히 남자분들이 오타 되게 많이 내요. UFC라고 그렇게 많이 써요, 여기다가. 진짜 많이 써요, UFC라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익숙한 단어를 자기도 모르게 타이핑하는 거예요. UTF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웃풋 스트림 타입의 OS는 new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객체를 만들면서 파일 패스 객체를 넣어줍니다. 자, 클래스 이름에 빨간 줄이 가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오타이거나 임포트를 안 했거나. 컨트롤 좀 눌러볼게요. 임포트 메뉴 나오네요. 여기도 컨트롤 좀 누를게요. 강사님, 저는 컨트롤 점 눌렀을 때 임포트문 안 나와요. 그 경우는 파일에 에러가 있는 거 안 고치고 버티고 있거나 아니면은 프로젝트 단원마다 하나씩 만들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하나씩 열어야 되는데 자,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다 개별 단원들이에요. 단원별로 프로젝트 만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요 src 폴더가 있는 요 프로젝트 단위로 여세요라고 계속 강조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면은 이거 매번 폴더 열었다 닫았다 하기 귀찮다고 작업 폴더 하나를 자체로 열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안에 프로젝트들이 다 있으니까. 그럼 그거는 비주얼 스튜디오가 정의한 프로젝트 폴더 구조가 아니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얘는 자바 프로젝트가 아닌가 보다 하고 기능을 제대로 제공 안 하기 시작을 해요. 두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은 프로젝트 매번 만들기 귀찮다고 프로젝트 안에 이제 단원별로 패키지를 만들어서 나누기 시작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하나만 만들고 그 안에서 src 폴더 안에 단원별로 패키지 만들어서 폴더 넣잖아요. 그러면 이제 슬슬 자바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제공하는 기능이 안 나오기 시작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소스가 너무 많아갖고 얘가 버겨운 거야. 메모리 부족해서. 그거 해결 방법은 컴퓨터에 돈 투자하는 수밖에 없어요. 컴퓨터 스펙을 팍팍 늘려야 돼. 이제 제가 얘기한 대로 그 프로젝트 관리를 안 하시면은 아마 오늘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근데 데이터베이스 끝나고 이제 메이븐이나 그 그래들이라고 하는 자바 도구를 추가해서 사용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때부터 메모리 소비가 좀 커져요. 그럼 그때부터
프로젝트 하나에 다 때려박은 분들은 이제 슬슬 문제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거는 뭐 내가 잡아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그렇게 안 하셔갖고 한 거니까 그냥 다 밀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스프링 감은 꽤 자주 발생할 겁니다. 이 문제가요. 스프링이 메모리를 좀 많이 먹거든요. 오늘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그나마 조금 기대하는 게 여기 컴퓨터 사양이 그래도 그래픽 과목이라서 사양 확인을 안 해봤네. 그러고 보니까. 메모리가 32기가면은 사실 이것도 그렇게 넉넉하진 않아요. 간당간당해요. 이 정도면은 스프링 프로젝트 여러 개 한꺼번에 열면 감당 안 되고요. 진짜로. 이제 슬슬 그 프로젝트를 여러 개를 만드는 거에 대한 정리를 슬슬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제. 자, 다시 돌아갈게요. 자, 임포트문이 안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임포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빨간 줄이 가잖아요. 이게 아까랑은 빨간 줄의 범위가 달라요. 클래스 이름을 오타가 났거나 임포트가 안 한 경우는 빨간 줄이 딱 여기만 가요. 근데 지금은 6까지 빨간 줄이 같이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임포트도 아니고 클래스 이름도 아니야. 얘가 지금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라는 클래스 자체는 인지를 했는데 요 부문 자체가 빨간 줄이 통째로 갔다라는 건 다른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점 눌러보면은 여기 트라이 캐치 추가하는 거 있네요. 추가하면은 이제 트라이 캐치가 추가되죠. 에러 이름을 보면은 파일 not found exception이라고 뜹니다. 파일을 찾을 수 없다. 이 파일 아웃풋 스트링 객체 만들 때 여기 파라미터로 전달하는 게 그 파일의 이름이죠. 이름 혹은 경로예요. 절대 경로 줘도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지정된 경로를 인식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는 거예요. 자, 그럼 os.write라고 한 다음에 아까 바이트 배열로 바꾼 거를 여기서 기록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에러 날 수밖에 없어. 왜냐? 지금 이 바이트 배열은 이 트라이 블록 안에서 선언이 됐죠. 그럼 이 버퍼라는 애를 트라이 블록 밖에서 인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변수는 자기가 선언된 블록을 빠져나가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트라이 블록을 빠져나오면은 이 버퍼는 없는 애야. 근데 나는 여기서 써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얘가 선언 위치가 한 칸 올라가야죠. 그래야 여기서도 인식하고 여기서도 인식을 하죠. 자, 그래서 선언부를 위로 올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선언만 하고 나중에 따로 할당하는 거죠. 기본 데이터 타입이 아닌 경우, 배열이라던가 객체 같은 경우에는 선언만 해놓고 나중에 할당해야지 라고 하는 경우를 널이라고 했었죠. 사실 아무것도 할당 안 해도 얘가 배열이 널인데 자바는 최대한 명시적으로 하는 걸 좋아해요. 널. 자, 그랬더니 빨간 줄이 또 생겼어. 자, 여기서 또 컨트롤 좀 눌러봅시다. 뭔가 트라이 캐치가 또 나온 거 보니까 트라이 캐치 관련된 것 같아요. 근데 이미 트라이 안에서 또 나오잖아요. 이 경우에는 이걸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익숙한 거 서라운드 위드 트라이 캐치를 선택하면은 트라이 블록 안에 트라이가 또 들어가요. 이게 자바에서 되게 안 좋은 코드예요. 왜냐면 트라이 블록 자체가 그 실행하는데 좀
부담감이 큰 코드예요. 왜냐하면 자바 입장에서는 이거 하나하나 다 검사하면서 실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트라이 블록을 많이 쓰면은 프로그램이 좀 무거워져요. 그래서 이럴 때는 트라이 안에서 트라이 캐치를 또 요구할 때는 add catch close, 캐치문 추가하기. 그러니까 요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러의 가지수만 늘리는 거예요. 자, 요거 선택합니다. 그러면 캐치 블럭이 하나 또 추가되죠. 여기에서는 파일 나파운드 익셉션인 거고, 여기에서는 이게 실제적으로 저장을 하는 처리예요. 여기에서는 IO 익셉션으로 들어갑니다. IO 익셉션은 저장할 때 에러 나는 거예요. 하드디스크 용량 부족하거나 뭐 그런 경우.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다 쓰고 나면 클로즈 하라 그랬죠. os.close라고 해보자고요. 사실 여기까지 해도 별 문제는 없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코드를 튜닝을 해볼게요. 자, 1번. 트라이 캐치를 계속 이렇게 자동으로 추가하고 나면 여기 위에 거 같은 경우는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이건 워낙 뻔한 거라서.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자바가 미리 예상해 놓은 에러 케이스가 있는데 이거 말고 미처 예상하지 못한 에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동으로 추가되는 트라이 캐치 블록 맨 마지막에는 무조건 캐치문을 하나 추가하세요. 그냥 익셉션에 대해서. 이 익셉션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에러의 최상위 클래스이기 때문에 앞에서 걸러내지 못한 나머지 상황을 얘가 다 커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있는 캐치 블록은 그 밖에 기타 알 수 없는 원인의 에러. 그걸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 처리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앞에서 대비한 게 말고 다른 에러 발생할까봐 보험 처리하는 거예요. 이거 습관적으로 넣으세요. 자, 그 다음. 실제로 에러가 나는 상황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에러가 났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여기서 파일 OS 객체 만들었어요. 그리고 라이트 하다가 하드디스크 용량이 부족해서 에러가 났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로 가요? 제어가 IO 익셉션에 대한 캐치 블록으로 워프하죠. 그럼 여기서 클로즈 했어요, 안 했어요? 에러 나서 워프했으니까 os.close라는 구문이 실행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에서 에러 나서 그 순간 캐치문으로 워프했으니까 여긴 실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생성된 파일 삭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되면 윈도우 메모장 같은 윈도우 폴더에서 이 파일을 삭제 못 한다고요. 클로즈가 안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클로즈라고 하는 구문은 에러가 나건 안 나건 마지막에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트라이 캐치 블록에서 에러 발생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실행되는 블록이 뭐라 그랬죠? finally. 그러니까 이 os.close라고 하는 블록은 finally에서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finally로 옮깁니다. 이렇게요. 그랬더니 빨간 줄이가, 왜냐면은 아웃풋 스트링 객체를 트라이 블록 안에서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OS라는 객체가 파이널리 블록에서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블록이 달라버리니까. 그래서 아까처럼 얘도 선언부를 윗칸으로 올려줘야 돼요. 이게 코드가 구성되는 게 그냥 에러 나는 것만 따라가다 보면 알아서 구성이 돼요. 자, 이번에 또 빨간 줄 가네요. 마우스 올려보니까 이 메서드의 정의가 나오죠. 설명. 리턴 타입은 없대.
자바.io 패키지의 아웃풋 스트링 객체가 갖고 있는 클로즈라는 메서드인데 이게 중요해. 스로우즈. 스로우즈가 얘를 호출하는 위치로 예외 처리를 토스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os.close라는 구문도 트라이 캐치가 필요한가 봐요. 그렇죠. 서라운드 위드 트라이 캐치 있죠? 컨트롤 점 눌러서 트라이 캐치 추가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면, 자, 얘는 아무것도 출력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선 출력 결과가 안 나와요. test.txt라는 파일에다가 이 내용을 기록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실행했을 때 진짜 그 파일이 생기는지 봐야 돼요. 이 파일 열어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겠죠. 파일 경로를 제가 Z 드라이브 안으로 넣어볼게요. 그러면 Z 드라이브가 없으니까 여기서 에러가 나겠죠. 그러면 파일 not found exception으로 건너뛸 거예요. 여기서 에러 처리하고 파이널리 블록으로 가겠죠. 해볼게요. 자, 파일 not found exception이 커버가 되면서 지정된 경로를 찾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여기 밑에 보면은 파일 테스트.자바에서 35라인에서 에러가 또 나고 있거든요. 35라인이 어딘가 보냐면은 여기에요. 아니 강사님 에러가 나건 말건 무조건 마지막에 클로즈 해야 된다며 여기서 에러 왜 납니까요 지금? 이게 에러가 왜 나는지를 만약에 찾을 수 있으면 트라이 캐치 블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차적으로 지금 Z 드라이브 안에 뭐 test.txt라는 파일에다가 파일을 이제 생성하라고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에러 위치 24라인이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쪼개서 생각해 보자고요. 대입 연산자 기준으로 왼쪽이 먼저 실행된다, 오른쪽이 먼저 실행된다. 항상 오른쪽이 먼저 실행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가 실행되다가 좀 더 디테일하게 분해해 보면은 여기가 실행되다가 Z 드라이브 에러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에러가 나서 파일 not found exception으로 건너뛴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OS에 지금 할당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지. 왜냐면 오른쪽 실행하다가 뛴 거니까 왼쪽으로 가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면 OS 상태는 뭐야, 현재? 빈값 널이잖아요. 널인 상태로 캐치로 뛰어오고 그 다음에 파이널리로 들어왔다고요. 널이라는 건 객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야. 만들어지지 않은 객체 갖다가 메서드 호출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에러 나는 거예요. 자바 구문이 되게 논리적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캐치 블록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데 이 정도는 if문으로 커버해도 돼요. 만약에 OS가 널이 아닐 때만 해라. 내가 어쩌지 못하는 거는 트라이 캐치를 쓰겠지만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if문 하나 넣어주면 되잖아. if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 if문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면 트라이 캐치가 부하가 많이 간다 그랬죠. 자, 이게 최종 코드예요. 내가 알고 있던 거는 스트림으로 바꾸고 한 줄, 두 줄, 세 줄, 요거 세 줄만 기억하고 있던 거야. 나머지는 그냥 얘가 시키는 대로만 따라간 거예요. 자바의 작성 규칙을 내가 파악하고 있다면 된다고요, 이게. 자바 프로그램은 이런 식으로 가요.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날 자바 코드 스타일이에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딴 거 거의 안 나와.
자, 예제 프로그램에서는 에러 상황을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에러 메시지들 좀 출력을 하는 내용을 좀 포함을 시켜놨어요. 자, 학교에서 처음 공부하면은, 뭐 학교 같은 데서 자바 코딩을 이제 처음 공부하면은 파일을 저장하는 메커니즘, 그러니까 이 코드 자체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하거든요. 자, 퀴즈. hello.txt라는 파일에다가 hello world라는 문장을 저장하고 싶어요. 자, 어떻게 고치면 될까? hello.txt라는 파일에다가 hello world라는 문장을 저장하고 싶어.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그렇죠. 이거 두 개만 고치면 되지. 밑에는 고쳐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실무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어디에다가 뭘 저장하는가가 중요한 거지, 저장하는 메커니즘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이 코드는 인터넷 뒤지면 세고 셌어요. 어디에다가 뭘 저장하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야. 어차피 이 정도 코드는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니까 이제 채용을 하는 거라고요. 몰라도 돼.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 이걸 어떻게 쓰고 언제 쓰는지만 알면 된다고요. 저도 회사 다닐 때 이 코드 외워서 하라 그러면 못 외웠어요. 이 코드 갖다 10년 동안 수업을 해서 외운 거지. 여러분들은 이거 처음 보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 지난달에도 한번 주말반에서 봤고요. 6개월 전에도 여러분들 전기수랑 이거 한번 했어요. 최근 6개월 동안 이 코드 3번째 보고 있다고. 최소한 이 코드를 1년에 4번, 5번은 봅니다. 그거를 10년 하면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처음이잖아, 여러분들은. 못 외우는 거 당연해. 좋아하는 노래 본인이 몇 번 들어서 외우는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그 3분짜리 노래 외우는데도 아마 수십 번 들을 거야. 이거 한 번 보고서 이해하겠다라는 건 솔직히 말하면 도둑놈이지. 도둑놈 심보, 어른들 말대로. 도둑놈 심보라는 말을 바꾸기 적합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나중에라도 생각나면 좀 알려줘봐요. 단어가 너무 노티난다. 자, 그럼 지금 얘기한 걸로 한번 해볼게요. 진짜 중요한 건 어디에 뭘 저장하는가예요. 현재 폴더 안에 test.csv라는 파일에다가, 자, 번호, 쉼표, 이름, 쉼표, 나이. 줄바꿈 1번 쉼표 김철수 쉼표 16. 줄바꿈 2번 박민수 18살. 또 줄바꿈 3번 이호영 쉼표 17살. 이렇게 저장할게요. 인코딩만 살짝 EUC KR로 바꿔볼게요. 한국어 전용으로. UTF-8로 해도 되긴 하겠다. UTF-8로 할게요. 자,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아무런 출력 결과가 안 나왔어요. 이 프로그램은 제대로 작동하면 아무것도 출력 안 해요. system.out.print는 한 번도 안 했잖아. 대신에 파일이 생기는 거죠. 그쵸? 쉼표 단위를 넣고 줄바꿈 했잖아요. 자, 제가 지금 만든 파일이 뭐냐면요. 더블 클릭할게요. 요거예요. 근데 한글이 깨지죠. MS 오피스는 EUC KR밖에 처리를 못합니다. 다시 실행할게요. 자, 그럼 얘가 한글을 저장하는 방식이 바뀌었잖아요. 그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UTF-8밖에 처리를 안 해요. 그래서 EUC KR로 저장된 파일 열어보면 이번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한글이 깨져.
이 진술을 해석하는 체계가 달라서 그래요. 하지만 얘 더블 클릭하면 이제 이거 만든 거예요. 어디에다가 뭘 저장하는가가 중요한 거야. 저장하는 메커니즘은 모든 프로그램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코드를 내가 언제 활용하면 되겠다만 알고 있으면 돼. 1차적으로는 어떻게 쓰는가를 먼저 익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써봐서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면은 그때 코드 한 줄 한 줄 디테일하게 파보세요. 자, CSV라는 형식은요, 엑셀 포맷을 가장 원시적으로 바꾼 형태예요. 그래서 실제로 엑셀로 뭔가 내용을 작성을 하면 파일 메뉴 밑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아, 이게 오피스 최신 버전이구나. 이렇게 있는데 여기 파일 저장 가능한 파일 유형을 보면은 CSV 쉼표로 분리라고 하는 형식이 있어요. 엑셀 파일이에요. 근데 얘가 실제로는 줄바꿈과 쉼표로 내용을 구별한 텍스트 파일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엑셀 파일 업로드해서 뭔가 처리할 때 CSV 형식 업로드 하세요 라고 설명 달려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얘가 처리하기가 쉽거든. 자, 1교시 요거까지 할게요. 설명 1시간이나 했네. 자, 지금 25분인데 일단 잠깐 쉬시고 파일 하나니까 11시 땡땡까지 실습합시다. 그 다음에 11시 10분까지 휴식하는 걸로 할게요. 쉬었다 실습을 하시건 실습을 하고 쉬시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다 그런 걸로 뭐라고 안 한다니까. 아, 녹화를 중지를 안 했구나. 땡큐.